공통국어 2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네요. 특이하네. 좀 1학기 중간고사부터 그지? 뭐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인공지능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자, 다양한 관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양한 관점 물어보면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의 자료를 통해 요 화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지문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 2학년, 3학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루고 왔다면 더 좋긴 하겠죠.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을 글을 선정할 때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 무슨 소리야? 내 수준에 안 맞는 글 읽으면 읽히지도 않아요.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독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신의 독서 상황? 지금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주제 통합적으로 읽으면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맞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갈래를 통해서 읽게 되면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볼게요. 주제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 형식의 글과 자료를 읽기. 또 그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서 나의 관점을 세워야 되겠죠. 읽기 목적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분석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읽잖아.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할 겁니다.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이때 정보 간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있을 경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조금 주관적으로 우리가 결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볼 것이다. 효과는 뭘까요? 다양한 관점이 드러난 글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해서 글이나 자료에 드러난 관점을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시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관점으로 여러 자료를 참조하는 균형 잡힌 태도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정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데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좌파 먼저 얘기하면 또 안 되나? 우파 좌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것도 듣고 저쪽 것도 듣고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않나 싶어. 선생님 지금 정치적인 거 1도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정보를 평가하기보다 수용해야 된다.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지.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비교 분석 할 거고요. 균형 있는 태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또 읽기 목적도 구체화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어떤 관점, 다양한 형식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요새 챗 GTP 이런 게 되게 활발하죠. 선생님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만약에 우리 애기가 아파. 그러면 약을 딱 찍어가지고 챗 GPT야. 이름도 막 붙여주지. 뭐 GPT야. 우리 애기가 아픈데 약 딱 찍어서 딱 보내주잖아. 그러면 바로 효능 효과 사사삭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습도, 온습도 이런 거 다 얘기해줘요. 막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나 요새 좀 배가 안 좋은 것 같아. 내 식단 관리 좀 해줄래? 그러면 바로 짜준단 말이야. 요새 뭐 배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먹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죠. 자, 근데 그게 요새는 자동차에 이렇게 또 적용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보셨나요? 테슬라? 자,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말하는 번역기, 맞춤형 정보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하고 있어요. 서술 방식. 질문 형식으로 흥미를 자극하고 있죠. 혁신의 도구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은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의
어떤 예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또 질문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쉽게 설명하면 개념 나오죠?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래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어요. 호호, 존 메카시의 어떤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기도 하네요. 인공지능의 정의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입력된 어떤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머신러닝이래요. 우리가 막 챗GPT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주잖아요. 그럼 걔네가 계속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머신러닝의 개념 아까 나왔죠? 그죠? 딥러닝의 개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의를 사용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가 하나의 서술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단순히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자, 요런 질문 형식으로요.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안내해 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양상이 나타나겠죠?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인간이 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초기. 이후 상품 추천, 의료 진단, 복잡한 의사결정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을 인식하고 문학, 음악 작품을 만드는 수준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우리 애기가 아프다고 나는 그냥 약 정보를 딱 줘.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챗GPT가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다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인정보 해킹,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네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인식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영화 소설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양극단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자, 갈래는 영상이 되겠고요. 학교에서 영상 보여주겠지. 설명적, 객관적, 인공지능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핵심 기술 얘기해줬고요. 발전 양상 얘기해줬습니다. 객관적, 이미지 활용, 생동감, 질문을 통해서 수용자의 흥미 자극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념 나왔고요. 기술, 딥러닝, 머신러닝 나왔지. 발전 양상 이런 걸 전달하는 영상 자료였고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공존한다. 여러 분야에 활용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지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저건 사람도 아니다. 자, 소설이네요. 요거 보겠습니다. 나는 홀로 아이를 기르며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다. 나는 늘 필요한 자신과 생기 있는 후배 9.
활기차고 능력도 뛰어난 홍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자, 지금 보니까요. 나 이렇게 나와서 보통 1인칭 작품 안에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 같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 인물에 대한 어떤 설명이겠고요. 또 등장하는 게 구, 홍 이렇게 있겠습니다. 회사의 인원 감축이 얘기되자 위기감을 느낀 나는 로봇 도우미를 이용하기도 한데요. 아하, 시간적 배경이 미래인가 봐요. 나와 똑같이 생긴 로봇 도우미 트윈 사이보그는 육아와 가사를 완벽히 해내고 나는 모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 부럽다. 진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선생님이 복장이 터지거든. 응?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뭐 누구는 뭐 자습서 풀고 평가문제 풀고 버블티 풀고 막 문제를 나한테 몇백 개씩 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자습서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응? 선생님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공부는 팔자라지만 똑같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씻겨, 애기 밥 먹여, 애기 어린이집 보내, 인강 찍어. 지금 몇 시에 11시잖아요. 선생님 이제 씻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나도 이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우리 니네가 돈 버니?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선생님이 복장이 터집니다. 어쨌든 그렇다. 우리도 이런 공부 사이버가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안 돼요. 자, 몸살이라도 걸려주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내 인생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과 극적으로 불화하며 진행되어 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 뻗어버릴 줄은 몰랐다. 자,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내가 아팠다라는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인데다 그 홈페이지의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서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했대요. 어쨌든 리뉴얼 작업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이인데다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자 이렇게 소설에서도 비유법 쓰일 수 있고요.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아까 어떤 사람? 활기차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찼다. 너 티야? 너 티발 뭐야?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리만 채우면 되니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 게 별일 없을 거야. 업체를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감 때문에 덜덜 떨었다. 자, 나의 감정이 드러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 완벽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게 로봇인 것을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잠깐 배터리 충전을 읽고 오겠습니다.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하하, 이혼까지 한 상황인가 봐. 자, 그래서 중요한 회의에 어쩔 수 없이 보냈고요. 불안해하는 나. 자, 꿈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근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자면 일단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었고요. 거기서 불안감까지 느끼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호출된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온몸에서 식은감이 솟아났다.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응?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아이고, 우리 어제 그 사이보그가 엄청나게 일을 잘했나봐.
홍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래.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야,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있으면 야, 내가 애 보고 내 분신을 학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더 똑똑하잖아. 나보다. 인공지능이니까. 그지? 자, 담당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은 우리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자, 이 부분이 형광펜입니다. 그것이 나 대신 일을 잘해내고 안도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가장 중요한 나의 심리겠죠.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사무실을 술렁거렸다. 홍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다. 좀 유감이네, 그지?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무 위험한 일 아니니? 그치? 우리 얘한테 삶을 뺏기는 게 아니냐고.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능력보다 우수한 그것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날부터 이제 애 보는 게 내 몫이 된 거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실현됩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졌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자, 나의 감정 어때요?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회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고 집안일에 매여갔대.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워 나왔대.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대. 야, 나는 그러면 왜 사는 거예요? 그지? 지금 일도 못해. 가사 일도 못해. 나보다 로봇이 더 잘하고 있잖아.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뿐이었대요.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나의 모습도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어요.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 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이제 직장 갈 생각이 너무 기쁜 거지. 자,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복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큰일 난 거야. 내가 지금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지?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너무 무섭다. 자기답지 않대.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자, 회사에 출근했는데요. 그것이 한 회사 일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결했죠? 직접 했더니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지? 지금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대기료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대요.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어요.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죠.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목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패했죠.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감원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빈정거리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대요. 뭐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거죠.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라는 몇 번이나 더 들었어요.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내온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그 세월이 다 와해된 기분이었대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대요. 모든 게 막막했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는 거겠죠.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원래 알고 있던 내가 나가 아니라 그 잠깐의 로봇을 나로 치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쌓은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과학소설이죠. 현실 비판적인 과학소설이고 주인공의 심경 변화도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뭐 재밌게 읽었는데 생략된 줄거리 그것이 나 대신 계속 출근하게 되고 나는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그것을 보내고요. 전 남편의 결혼식을 멀바치에서 지켜보고 나온 나는 길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의 홍을 마주하게 된대요. 그리고 홍 역시 회사 일을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니? 그지? 자,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남았죠. 인공지능 시대 사유와 성찰의 힘. 첫 번째. 자, 영국 작가인 E.M. 포스터의 소설 기계는 멈춘다는 인간의 기계 의존이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래요. 여기서 기계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그려지고요. 1909년 발표된 이 단편 소설에는 이미 지금의 인터넷, 전자우편, 화상회의, 태블릿 뭐 등등 다 예언처럼 묘사되어 있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지? 작중 인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단은 현대사회의 모습을 예측했다라는 부분 밑줄 칠게요. 작중 인물은 이런 말을 한다. 기계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만나고 그걸 통해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지만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고요. 다만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기계하고 외칩니다. 해가 갈수록 기계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인간의 지능은 줄어들어서 기계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게다가 인간은 한없이 안락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서서히 퇴보했고 기계만이 진보하게 됩니다. 소설은 기계가 작동을 멈추고 그것에 의존한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멸망이 나타납니다. 기계가 이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치? 안락함을 원하고 기계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계가 멈춰봐. 우리 삶이 돌아가겠니? 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이 소설에서 두 가지 교훈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문명을 경영하는 일을 기계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점. 첫 번째,
다음 세대는 그럴 능력을 배울 동기마저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문명을 이룬 인류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더 중대한 교훈은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역설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 해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최선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겠죠? 오늘날 인간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자동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선호한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하고 행할 결정권까지 하나둘 기계에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방금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왜? 우리 애기 감기 걸린 것마저 내가 가습기 온도마저 기계에 물어봤던 나 자신이 살짝 반성이 되는 거지. 그지?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심코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고 있다. 내가 바로 이러고 있거든.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마저 기계에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자의 삶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인문학의 삭선 시기에 가르침에 귀 기울여 책 좀 읽으라는 얘긴가? 2400여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을 신적인 것이라 부르며 그것이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즐거운 삶이다. 지성이야말로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자, 인용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의 가르침이 나왔어요. 오래전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하고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래요. 결국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야 할 것은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설문.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요 개념 같은 거 정리할 수 있었겠고요. 자, 우리는 각각의 주장, 그죠? 요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관점,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 자, 두 번째 소설은 뭐였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는 도태되는 거죠.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 또요, 마지막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라고 성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호가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은호가 찾아 읽은 글, 분석한 내용 이런 것도 정리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자.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는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위탁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탁기는 빨래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 혁신적 기계로 인식되지만 최소한의 인간 노동이 있다. 인간이 빨래를 물에 적시고 비비고 헹구는 등 육체 노동만 위탁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다만 이러한 위탁도 미래 인간 노동의 개념 범위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절대적 노동량이 줄고 노동 방식도 바뀔 것이래요. 또 인공지능을 조작제어 감독하는 일, 이런 일도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고 일부만 대신한다. 또 새 형태의 노동이 등장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또 읽기 목적을 정해보자. 이런 걸 파악해야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 선별 평가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학습지에서 어떻게 언급하느냐를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글들을 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